하나, 둘.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딜레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뮤트 시켜주세요.
네네. 말씀하시는 거 다 송출돼요? 네. 이제부터? 네. 비한거를 만드신 내외진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팜스킨 주식회사 팜스킨의 곽태일 대표님의 UAE 수출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시장 진출 전략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시부터 1시 45분까지 UAE 수출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주식회사 팜스킨 곽태일 대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팜스킨의 곽태일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한 부분은 UAE 수출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GCC 국가에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시도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도 실패를 맛봤고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어떻게 하면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저희도 어느 정도 이 실패한 거를 똑같이만 안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픽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팜스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017년도에 대학 창업 유망팀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 때 창업을 했고요. 그 덕분에 저희는 2017년도에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스타트업 모임에 나가서 13등 정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올라와서 특별상을 받았고 그때 교육부 1등이 왜 성인 버전에서 열리는 데에서는 왜 등수안에 못 들까 10등에 못 들까라고 해서 재도전을 하였고 2018년도에는 도전 K 스타트업에서 이제 3등을 해서 우수상을 수상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스타트업 부문 우수벤처 기업, 2021년도에는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이 돼서 많은 젊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처음 창업했을 때는 3천만 원 매출액, 그 다음 3억, 그 다음 30억, 작년에는 114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매출액의 전체 거의 실질적으로 95%가 수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으로 한 1,100만 달러를 수출했고 국가 수는 한 50개국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저 기준으로 대학교 때 후배, 선배, 제 동기 이렇게 4명이 창업해서 너무 돈이 없었어가지고 그때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는 한 80억 정도의 누적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도 이제 91년생이고요. 창업한 지는 이제 만 4년 정도 됐고요. 저는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농림부 장관상 그리고 학교 때 창업해서 교육부 장관상 그리고 초유라고 해서
어미소가 새끼소를 낳고 처음 나오는 우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과학기술부 장려상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특허는 17건 정도 출원했고 한 건만 거절됐고요. 계속 지금은 등록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2017년도에 농촌진흥 청정상 받았고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 인지상, 그리고 작년에는 되게 운 좋은 계기로 포브스 언더 13에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의 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라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트인데요. 저도 제 사업별로 그리고 중동 진출별로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떠한 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중동을 가기 전까지 이야기고요. 아마 이 스토리를 아셔야지만 왜 중동에 갔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많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2부에서는 중동 시장에 대한 공략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뭔가 지식 전달보다는 저희가 얻었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고 3부에서는 Q&A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부입니다. 팜스킨은 어떤 회사이고 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부모님이 축산업을 하셨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젖소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돼지, 닭에 친숙했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공도 축산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농림부에서는 너는 부모님이 농부시고 너는 축산학을 전공했으니 너는 졸업하고 나서 꼭 소, 돼지, 닭을 키워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학 때마다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에 갔더니 저는 어렸을 때 초유라고 해서 노란색 우유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버렸는데 독일에 가니까 그 노란색 우유가 나오니까 새롭게 전달받아서 뭔가 버리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죠. 왜 이거를 안 버리냐 물어봤더니 이 초유를 가공해서 산업적 원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한테는 초유라는 건 그냥 버리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연수가 끝나고 한국에 와서 좀 낙농 전문가를 찾아가 보니 이 낙농 전문가조차도 초유를 다 버리고 있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고 전공도 축산학을 했는데 외국 가니까 그걸 활용했고 국내에서는 이걸 활용하지 못하네. 그럼 내가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처음에 이제 결심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동을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중동에 가면은 클레오파트라가 우유로 목욕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중동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동에서 그런 우유에 대한 호감도가 있을 테니까 초유를 가지고 중동 시장을 공략하자는 것도 사실은 저희의 출발점에서부터 같이 깔려 있는 전제였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는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아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화장품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아마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다 알다시피 화장품 회사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뭔가 초유를 통해서 화장품 원료를 한다 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셨고요. 부모님 또한 그냥 좋은 데 취직이나 하지 왜 이런 걸 가공하려고 하냐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유를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유는 집에서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발효가 되는데 초유에는 정말 많은 영양성분이 있다 보니까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원인 때문에 산업주 용도를 쓸 수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했고 한 3년 동안 실험실에 짱박혀가지고 초유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초유를 제가 가지고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취득해서 이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똑같이 저도 제 원료를 써보니까는 확실히 고객의 피부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게 되었고 첫 제품은 이렇게 나왔고요.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출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잘 안 팔려서 그때 이제 많은 고민을 하였고 하지 못한 거죠. 저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창업하려고 창업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초유가 버려진 게 아까웠고 그거를 자원화시키자는 측면에 창업을 했고요. 근데 어떻게 팜스킨은 제가 아까 말씀처럼 창업한 지 만 4년 차에 한 50개국을 넘어서 60개국에 수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르게 해외 진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었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팜스킨에 대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진짜 안 팔렸어요. 안 팔리는 거 보면서 우리가 시장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제품을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착안해서 소비자는 무엇을 원할까라고 했을 때 그 점을 착안해서 다음과 같은 슈퍼푸드 샐러드를 만들었고요. 지금 장수로는 저희가 중국 비즈니스 안 하는데 한 1억 장 정도 팔았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처음 이제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회사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아가지고 이 라스베가스에서 물건이 안 팔리면은 회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정말 나이스한 패키지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더군다나 초유가 들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효능은 확실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6개월 이내에 짝퉁이 나올 거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화장품 업계에 들어왔는데 뭐 머지않아서 너는 포기할 거다. 이거 중국에서 카피하면 끝이다. 한국의 대기업이 가만히 있겠냐? 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젊은 생각에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은 처음 본 거를 진짜라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 세계 화장품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빠르게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했냐면 공동 창업자 저희 이제 뭐 동기, 그다음에 선배, 전대 우리 세 명이서 전 세계에 열리는 모든 화장품 뭐 유통회건, 전시회건, 뭐 컨퍼런스건 다 가자라고 해서 1년 동안 거의 한 40개국을 갔고요. 세 명이서요.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품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정말 사람들은 처음 본 거를 진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짝퉁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저희 짝퉁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아예 그냥 카피했고요. 한국의 중견기업도 2군데가 저희 제품을 따라했고 뭐 일본에서도 나왔고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저희랑 유사한 이미테이션이 나왔는데 근데 다 시장에서 아마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화장품 유통하시는 분들이 저희 걸 다 진짜로 알아요. 그러니까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야 팜스킨 짝퉁 나왔어. 이게 성립되는 순간 그 제품은 아무도 유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덕이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덕분에 처음에 저희도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중동을 사실 방문한 게 내가 중동에 뭔가 많이 중동에 들어왔을 때 이거 팜스킨이 진짠데 짝퉁이 들어왔네 라는 생각만 가지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사실 중동을 처음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죠. 왜 너네 말처럼 전 세계 유통한 사람들한테 너네 제품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어떤 마케팅을 해서 이게 팔렸니?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창업했을 때 축산학과 4명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몰라서 그냥 뭐 책 보면서 했어요. 책도 보고 이런 강연에 와서 어떤 분이 이런 마케팅 했다고 하면 따라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하나도 안 팔렸어요. 한 1,000만 원 광고했는데 10만 원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광고를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겠지만 온라인에 사태지면은 오프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부터 뛰어라. 그러면 오프라인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야 온라인 해봤는데 1,000만 원인데 우리 10만 원 걷었다. 근데 온라인 잘 못하는데 여기다가 안 될 것 같고 똑같이 반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화장품 유통 채널에 그냥 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하고 그냥 찾아갔어요. 쉽게 말하면 용산역에 이렇게 올리브영 있잖아요. 그냥 올리브영 아는 사람 없는데 그냥 올리브영 가는 거죠. 그냥 가서 왜 왔어 하면은 저희 MD 만나러 왔는데요. 그럼 MD가 분명히 우리 약속이 없는데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 내일 또 가요. 한 3일, 4일, 5일 가면요. 한 번은 만나주더라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오프라인 스토어는 거의 다 갔습니다. 가서 지금 저희 뭐 월마트나 아니면 뭐 TJX나 플레이뷰나 이런 데 다 납품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넣습니다. 오프라인 넣으니까 광고비가 안 들잖아요. 실제로 2년 전 재무제표 보시면은 광고비가 거의 없고요.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에 쫙 깔았습니다. 그럼 깔 때 마케팅 어떻게 했냐? 일단은 화장품이 진짜 많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진짜 한 10,000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우리는 오프라인이 중요하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눈에 띄면 돼. 다른 건 모르겠어. 그냥 소비자가 매장에서 신기해 해서 제품을 한번 들면은 그때부터는 살 확률이 높아져. 라는 단순한 생각이었고요. 그때부터 디자인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클레이 마스크는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토네이도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걸 얼굴에 바르면 차갑겠다. 진정되겠네? 라고 해서 맥도날드 먹다가 맥도날드 컵 아래 보니까 맥도날드 컵에 제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연락해서 처음 만들었고요. 이거는 여름에 수박 주스 먹다가 야 수박 주스 먹으면 수분 충전되는데 우리 이 컨셉으로 수분 크림 만들자라고 만들었고요. 미얀마에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을 뚫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단일 제품이나 패키지나 진열대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중동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예 진열대를 넣어가지고 중동에서도 단순히 제품을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진열대를 납품을 해서 그 진열대에서 제품을 로테이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통념을 깨자고요. 아마 이 원칙이 저희한테는 중동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됐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팜스킨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드윗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티어블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프롬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야, 하나도 잘 안 팔리는데 브랜드 이렇게 많이 만들면은 관리 포인트 증가하고 안 될 텐데 너 왜 팜스킨만 하지 왜 브랜드 많이 만들었어?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생각은 뭐였냐면 결국에는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고 팜스킨을 타겟팅하는 유저는 1억 명인데 내가 1억 명한테 계속 시간을 쓸 바에는 브랜드를 통해서 타겟을 다양하게 해서 전 세계 5억 명을 노리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팜스킨의 매출의 50% 이상은 다른 브랜드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하나 브랜드만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늘리지 말고 몸집을 죽이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반대로 올해도 3개월 전에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은 3개월 만에 올리브영 런칭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고 지금 저희 지난달 매출 기준으로 새로운 브랜드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열 수 있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을 통해서 새로운 타겟한테 줄 수 있는 제품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팜스킨의 그러면 성장 이슈는 뭐냐? 저희는 이렇게 4명이 시작했고요. 창업했을 때 회사의 평균 연령은 22.5세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3학년, 2학년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처음 사무실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5층에서의 한 4.8평의 사무실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지금은 오송도 한 100평 정도 되고 서울 사무실은 역삼에 있고 한 200평 정도에서 6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과 같은 조직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SCM부터 아니면 뭐 마케팅 콘텐츠까지 다 지금 내재화 시켰고요. 그때 이제 성장 이슈는 뭐냐면 사람이 빨리 늘다 보니까는 퇴사율도 높고 조직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고 로테이션이 빠른 게 저희 회사 단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속연수를 높이는 걸 조금 저희의 주안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제2의 도약을 위한 노력과 전망은 어떠한가요? 그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성장 이슈가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면은 저희는 작년에 미국 매출이 꽤 많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오프라인 스토어에 대규모로 납품하다 보니까 매출이 많았고 그래서 브랜드 확장을 하려고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새로 5월에 런칭한 프롬맘이라는 아기 베이비 제품이 중동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빠르게 커가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는 내년에 아마 중국에서 프롬맘으로 매출의 100억 이상은 지금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프롬맘을 뭐 여기서 중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 뭐 샤오홍수나 틱톡에 찾아보시면은 정말 빠르게 지금 SNS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성장 전략은 새로운 브랜드로서 새로운 시장 창출에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마다의 시너지를 내는 거를 지금 제2의 도약을 맡고 있고요. 중동 또한 지금 프롬맘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지난달에 열렸던 중동 뷰티 박람회에도 저희 바이를 통해서 프롬맘을 이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D2C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중동 가기 전에 스토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동 가기 전까지 학습한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저희 올해 초에 어버이날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명동에 남산타워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이제 4년 동안 창업했는데 배운 게 뭐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랬어요, 아버지한테요. 사기꾼을 만났고 공장을 잘못 선택해서 처음 양산한 물건 날렸고요. 계약서 잘못 써서 못 받은 돈도 있고 영어가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영문 스티커만 붙이다 끝났고요. 기회비용이 아까워서 플랜 B가 없다 보니까 플랜 A가 날아갔을 때 회사가 모든 걸 다 잃었고요. 자유와 책임을 잘못했다 보니까 뭐 팀원분들의 매니지먼트도 안 했고 돈 받고 물건을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다 보니까 돈도 못 받았고요. 사람을 믿었는데 속아가지고 잘 안 됐죠.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람 보는 눈을 키웠고 공장 선택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회사의 얼리 스테이지서부터 아예 고문 변호사님을 뒀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판매 가능하게 모든 제품은 다 영어로 써 있고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플랜 B를 만들고 회사에 이제 임원들을 모시기 시작했고 돈 안 주면 절대 물건 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저한테는 중동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2부입니다. 중동 시장 공략 이야기고요. 혹시 1부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 1, 2분 동안만 받고 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2부입니다. 처음에 중동 갈 때 사실인데요. 저 혼자 갔는데 캐리어 4개 들고 왔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안 태워줄 뻔했어요. 너무 많다고. 근데 제가 이제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면 제가 인도도 가보고 뭐 제가 혼자서 이제 캐리어 보통 4개씩 쓰고 다녔는데 인도는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오래요. 커스텀스로. 그리고 돈 달래요. 중국에 4개 들고 가면요. 공안이 잡아서 캐리어 다 버린다 그래요. 돈 안 주면. 근데 중동은 정말 좋습니다. 어떠한 거를 얼마나 가져가던 통관을 잡지 않고요. 제가 전시회 갈 때는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심지어 현금도 들고 갔는데 현금도 안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중동에 갈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비싼 돈 주고 EMS나 페덱스 주고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캐리어에 많이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엑스레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여기 안에 뭐 토너나 뭐 앰플 하면은 액상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잡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이러죠. 그럼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인보이스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인보이스별로 세금 징수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냥 나 전시회 왔어 라고 그냥 하시거나 아니면 나 그냥 수출 상담회 하러 왔어 라고 말하시면은 인보이스도 요청하지 않고 다 그냥 통관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제품을 가져갔습니다. 아무튼 저는 중동에 간다고 한다면 지금도 최대한 많이 가져갈 거고요. 중동이 운송료가 진짜 비싸요. 그래서 대한항공 가실 때 왕복해봤자 90만 원이니까 제가 봤을 땐 캐리어 4개만 들고 가도 90만 원 이상의 비용 세이브는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딱 두바이 갔을 때 처음 방문한 곳이 코트라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코트라 몇 번 써보시고 코트라 별로다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안 가시는데 저희는 이제 코트라를 사용하는 목적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코트라는 뭐 멕시코, LA, 뉴욕, 그다음에 뭐 유럽에 있는 것도 가보고, 그다음에 뭐 상하이 다양한 코트라를 가면서 느끼는 거는 코트라한테 가서 배울 거는 딱 3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맛집이요. 일단 맛집 하나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먹을 걱정할 수 없고요. 그냥 첫날 코트라 가요. 그래서 맛집 알려다 가면은 그럼 점심 저녁은 그래서 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배우고요.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거는 누굴 조심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코트라가 좋은 바이어는 연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돈만 날려서 안 하는데요. 해주는 건 뭐냐면 사기꾼 필터레이션. 한국 기업들이 사기를 당하면 억울하니까 코트라에다 항상 말해요. 나 이 나라에 누구랑 거래했는데 돈 못 받았어. 코트라에 도와줘.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코트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사기꾼이에요. 저도 실제로 가니까 코트라에서 그 이라크나 파키스탄인가에서 오는 바이어 있는데 사기꾼이니까 거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배웠고요. 세 번째는 배울 수 있는 게 이 나라의 계약서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코트라는 현지화, 그러니까 현지의 지사화 사업을 하면서 코트라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계약서에 대한 노하우예요. 이런 거죠. 저희도 GCC 하는데 많은 화장품사들이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GCC를 갖다가 철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독점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래요. 가면은 바이어들이 야 중동은 독점을 해야지만 허가증이 나와. 그러니까 독점으로 계약하자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바이어가 사간다니까. 근데 실제로 그 나라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분들이 사업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코트라가 알려줍니다. 저도 가서 물어보니까 보통 중동에 대한 계약서 문화는 이렇습니다. 중동은 특이한 게 이게 석유 나라인데 임의로 도시를 만들었다 보니까 한 전체 인구의 80%가 외국에서 온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사업하신 분들도 외국인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선입금 잘 안 해줍니다. 이건 이 나라의 그냥 이상한 문화예요. 근데 돈을 잘 안 떼먹어요. 물어보니까. 근데 보통 BA를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게 이 나라의 문화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모르고 박람회장에서 야 우리 FOB야 100% TT야 물건 하기 전에 돈 줘 라고 하면은 그 나라 사람은 물건 안 사갑니다. 대신에 이 나라가 많이 쓰는 우리 100% BL 나오고 나서 줘 하면 줍니다. 당연히 우리는 돈 안 주면 서렌도 안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트라를 활용해서 배웠던 부분이 저희가 배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외국인이 테리라고 하신데 저희도 갔다 온 지 한 3년 지났는데 지금도 카카오톡으로 가끔씩 바이오 알려주고요. 그래서 코트라 중동 두바이에 있는 코트라 가실 거면은
한국 분들보다는 저 테리랑 친해지시면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으시고요. 아무튼 유능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스타리카를 갔다가 한 게 뭐냐면 시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 나라 가시면 시장 조사를 하실 텐데, 근데 이거는 좀 화장품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중동의 화장품을 딱 이제 몇 개 스토어를 갔는데 느낀 게 뭐였냐면 중동은 화장품이 비쌉니다. 한국서 10,000원에 팔리는 게 20,000원에 팔려요. 그럼 보통 여기 앉아 계시는 화장품 기업들은 다 눈 들어갑니다. 왜냐면 유통에는 마진 구조가 있으니까 야 20,000원에 팔아? 그럼 나 한 4,000원에 수출해야지. 그럼 나 보통 2,000원 수출했는데 2,000원 더 먹네? 야 중동 좋은 시장이야 라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중동 가자마자 화장품 비싸게 파니까 와 나 중동에만 많이 팔아도 돈 많이 벌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중동 시장에 진출했을 때 실패한 이유인데요. 중동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너무 싼데요. 그런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뉴욕만큼의 월급을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연봉이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자기네들의 마진율에 룸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동은 화장품 비싸게 파네? 그럼 나도 비싸게 팔아야지 라고 접근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통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내가 공항에서 내가 들고 가는 통관은 되게 쉬운데 내가 아마존서 그날에 파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송비 진짜 비싸고요. 가끔 잡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동에 허가가 안 돼 있으면 그 제품을 파기시킵니다. 그럼 다시 포스트를 리턴하고요. 리턴 비용은 보통 10만 원 나옵니다. 보통 제품 하나 3만 원짜리 아마존에서 팔아서 보내면 그냥 내한테 들어오는 페널티가 한 15만 원이고요. 운송비 날리니까는 17만 원이 그냥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2만 원에 파네? 만 원짜리를? 그럼 나는 15,000원에 역식구로 팔아야지 라는 거 안 먹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동의 아마존이나 이런 걸 열려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비추이고요. 저희도 현지한테 맡기지 절대로 저희가 보내거나 할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소비자 가격 때문에 얘네는 기름 석유 국가니까 GDP가 30만 불이니까 잘 사겠네. 그냥 비싸게 팔자라고는 절대 안 먹히는 시장인 걸 제가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을 한번 이제 갔다가 다시 한번 갔어요. 오케이, 코스타를 통해서 현지 문화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유통 박람회 가서 GC에 우리 슈퍼푸드 샐러드가 진짜라는 걸 다 알렸으니 이제 전시회를 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팔아보자 라고 했고요. 실제로 제품이 되게 눈에 띄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뭐 퀴즈인데요. 이 오른쪽 사진에 바이어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여기서 물건 사간 사람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얘기하셨겠죠? 빵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물건을 누가 사갔냐?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사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은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석유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왕이에요. 갑자기 부스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면은 그냥 자기 동네 스토어에서 조그마한 소매점을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수입하면은 그 물건을 갖다가 팔 소매점인 것들인 거죠.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알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바이어는 누구냐?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뜬한 사람 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 오후 2시에 뭐 해? 그래서 우린 뭐 없는데? 그래 그럼 2시에 저 카페테리아로 와. 갔어요. 갔더니 카페테리아의 한 공간을요 아예 바리게 쳐가지고 이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이어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 물건을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뭔가 그 나라에서 좀 중동에서 수입을 한다거나 좀 괜찮은 바이어들은 박람회장에서 안 돌아다닙니다. 다 그냥 비자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괜찮은 코칭에서 여기서 대화하고요. 저도 실제로 여기서 했던 분들이 그럼 대표냐? 대표도 아니에요. 그냥 큰 회사의 그냥 중역들 분들인데 이분들이 물건을 수입했고요. 다시 말하면 중동 박람회를 가신다면은 열심히 그 앞에서 세일장보다는 열심히 호객행위를 한 다음에 그런 뭔가 나이스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발 나에게 미팅 시간을 잡아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박람회에서 성과를 좋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진짜 여기서 셀렉트 되면은 대부분 다 수출했던 것 같아요. 저희 중동 전시회를 한 3-4번 더 가봤지만
진짜 딱 이거고요. 그러니까는 중동에서 박람회 끝났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인비테이션이 한 번도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이번 박람회는 그냥 박람회로 끝났다. 다음에 노력을 봐야지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좀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는 이제 이 덕분에 그 다음에 해준 게 야 여기 이제 여기가 슈퍼케어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GMG라고 걸프 마케팅 그룹이라고 거의 중동에서는 패션 쪽으로 넘버원입니다. 뭐 나이키 총판, 그다음에 뭐 놀스페이스 총판, 웬만한 의류 브랜드는 다 총판하면서 엄청난 회사인데 여기도 헬스케어에서 슈퍼케어라는 약국을 합니다. 저희 똑같이 여기가 이제 큰 이제 시니어 매니저였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때 또 다른 인비테이션이었습니다. 또 따로 갑자기 카페테리아로 오래요. 갔더니 이분이 너네 아이템 너무 좋다. 수입할 테니까 우리 회사를 방문해. 라고 해서 갔더니 어마어마한 건물에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도 미팅을 해서 물건을 사갔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또 이때 저희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결국에는 저희 얘네랑 한 번 거래하고 두 번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2년 전으로 돌아간다 한다면은 아마 이분들이랑 좋은 릴레이션십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중동은 또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인허가인데 인허가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에스마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무슨 폴리스가 주는 두 가지의 허가가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취득하면은 그 나라에서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 똑같은데요. 보통 이 바이어들은 직접 수입하기 원하고 그러면 그 인증서를 본인들이 가지기 원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출 많이 해보시면 알다시피 수입하는 인증 그 허가증을 우리 회사 한국에 있는 본사 이름으로 받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바이어가 바뀌어도 인증서 살아 있으니까 그 인증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수입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비용 주고 인증 받는데 내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끝났을 때 돈도 안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많이 팔아 있으니까 나는 인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들이 두 번, 세 번 안 사가더라고요. 왜냐면 이러한 회사에 뭐 뉴욕서 오신 친구였는데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야 너네가 이거 내가 지금 많이 파는데 슈퍼케어에서 너네 잘 팔면 딴 애한테 팔려고 하지. 이 생각을 딱 갖는 순간 그냥 이 사람은 딱 스탑합니다. 어차피 중동은 이민자의 도시인 거고 외국인 노동자의 도시인 건데 굳이 얘네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리스크 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딱 스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화장품이시거나 소비자 하시는 분들은 중동 갔을 때 이런 큰 회사들이 야 우리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너네 거 제품 등록할게라고 한다면은 그냥 오케이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과 너무 좋고요. 어차피 친분이 좋아지면은 인증서 공유해달라고 하면 공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용쓸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느낀 건 뭐냐면 높은 물가와 사회적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코트라가 알려준 맛집만 갔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식만 열심히 먹다가 박람회도 끝나고 뭐 큰 회사 미팅 했으니까 그래 우리 중동에 있는 맛집 한번 가보자. 구글에 나오는 별 4개짜리 이상 가보자 해서 갔는데 햄버거 하나에 3만 원, 5만 원이고요. 전 놀라운 거를 햄버거 5만 원짜리 시켜 먹는데 배부르다고 남기더라고요. 보면서 와 이거 어마어마한 부자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 라고 했고 사회적 구조는 또 뭐였냐면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정말 놀랍게도요 다 외국인입니다. 현지인들 안 오세요. 그러니까 특이한 건 뭐냐면 개국에 나랑 일할 사람도 결국 외국인이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그 나라에서 의사결정하시는 디시전 메이커는 두바이 사람이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를 가는 거고요. 내가 거기에 대한 진짜 완전 프렌들리가 있어야지만 하시는 비즈니스 가능하고요. 내가 이런 머리 쓴 히잡 쓴 분들이랑 내가 거래를 하겠다고 하시면 거래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래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이 거래하세요. 그러니까는 꼭 중동 갔으니까 히잡 쓴 분들이 우리 부스 여기 너무 바래. 아니면 난 히잡 쓰신 분들이랑 거래를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 제가 중동 갔을 때 좀 비효율적으로 행동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건 뭐냐면 저희는 스토어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저희는 잡았습니다. 뭐냐면 파트너인데요. 제가 사진이 없는데 내부에 저희 파트너 사무실에서 안에는 안 찍고 제가 밖에만 찍었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야 인증서를 우리가 가지려면은 결국엔 한국 기업이 못 가지니까 괜찮은 현지의 디스트리뷰터 잡아서 이 사람 이름으로 우리 인증서를 달아놔야겠다.
대신에 계약서에 인증에 대한 권한은 팜스킨이 갖는다라고 써야겠다 해서 계약을 해서 팔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거였습니다. 왜냐?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마 중동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외국인이 돌린다고. 저희도 이 회사의 대표는 미국인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중동은요, 제가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중동에서 1년에 360일 중에 270일을 안 머무르면요, 회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이 회사를 받으려면 그 회사에 레지던스를 받고 레지던스를 통해서 허가증을 받는데 내 레지던스가 없어지면은 바로 회사는 자동 파산입니다. 바로 그냥 자동 폐업이에요. 코로나가 열렸어요. 우리 바이어가 중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왔으니까 당연히 안 들어갔죠. 근데 안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증도 사라지고 물류에 대한 권한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분들은 이 현지에서 오너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 나라에서 이민자와 내가 독점을 주거나 뭔가 권한을 줘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이 파트너 파산했고요. 저희는 K쇼 통해서 보험 처리까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드라마틱하게 끝나버렸고요. 하루아침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페이먼트한 인증서 또한 바로 3주 만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딜리트 되고요. 그만큼 딜리트가 정말 빠른 나라기 때문에 아무튼 파트너 유통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파트너를 통해서 전시 참가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파트너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부스 만들어서 나갔는데 뭐 K 코스메틱에서 여기서 열리는 뭐 한류 박람회 나가고 정말 많은 박람회 나갔는데 판매가 됐냐? 전혀 안 됐습니다. 네, 전혀 안 됐고요. 그러면 실패한 거죠. 저희는 파트너를 구해놓고 오히려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파트너도 망했고 뭐 여태까지 성과도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새로 접근한 방식이 뭐냐면 현재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중동에 그래도 월 1억씩은 나가요. 최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예 디스플레이가 저희 존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중동에 거의 뭐 두바이 모든 도시에는 다 저희 매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이게 노하우인데요. 뭐냐면 중동은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는 지금 중동에 많이 유통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죠. 다시 이 GMG 같은 회사에 다시 연락했어요. 야, 우리 유통 파트너 망했고 우리 너네한테 인증 허가권이랑 다 줄게. 우리 원래 조금 팔았었어. 너 이거 알잖아. 우리 여태까지 막 박람회도 나가고 한 번만 팔아줘 해서 그럼 너네가 디스플레이 다 비용 지원할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원할게. 우리 뭐 이익 중요하지 않아. 우리 중동 비즈니스를 끝만 이어나가고 싶어 해서 열었어요. 열고 났는데 이 스토어에 다 깔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락 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나라의 소매점 다 날라오고요. 갑자기 물건을 달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현지 유통상들의 지금 깨달은 건데 히잡 쓴 사람들이 오너여야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어야 되고 그 외국인들이 일을 해서 결국에는 흔들림이 없을 만한 회사에 물건이 잘 팔리고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소매점 분들은 다 따라옵니다. 이게 제가 안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을 한다면은 이 원리를 명확히 이제 이용해야지만 그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저희는 큰 매장들은 다 이렇게 아예 집기가 짜서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매점들에는 아예 이런 디스플레이 케이스가 다 들어가서 저희 전지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율도 되게 좋은 편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럼 저희는 뭐 FOB 프라이스는 어떡하냐? 그냥 저희는 다른 나라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진짜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그 나라의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신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래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겨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먹는 마진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딱 제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딱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이전트라는 디스트리뷰터 용어의 차이보다는 그 나라 말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가지고서는 유통한 사람이 있고요. 그걸 받아서 유통하는 사람이 두 길로 나눕니다. 그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디스트리뷰터 통해서 물건을 그러니까 수입상한테 물건을 받아서 팔았잖아요. 이 사람이 잘 팔면은 내가 얘한테 수입 권한을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원래 용이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편한 걸 아니까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애초에 맨날 말해요. 독점 달라고. 그래서 독점을 저 에이전트 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디스트리뷰터 한다고 하는 애들은 그럼 다시 말하면 독점 없이 그냥 내가 수입해서 내가 잘 팔면 너가 계속 나한테 물건 줘. 내가 못 팔면 너 딴 애 줘. 이렇게 하신 분도 나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개념 차이이지 뭐 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저도 처음에 독점이라는 말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법 없고요. 특히 쿠웨이트도 저희가 GCC 8개 나라 다 하거든요. 특히 쿠웨이트는 엄청 심한 게 내가 독점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막 소울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것만 들어간 순간 5년 동안 독점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가장 펌스킨에서 네. 앞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가요? 저희는 2025년도에 상장하는 게 목표고요. 네. 2024년에 상장 심사를 청구할 거고 2025년에 상장을 해야 되고요. 저도 대학교 때 저는 저희 4명이서 2천만 원으로 창업했거든요. 500만 원씩 4명이 돈을 내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투자자한테 자본 회수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는 상장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2025년에 상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아무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하신 것들은 아마 추측책에다가 말씀 주시면은 열심히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문자로 해서 열심히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